서방님, 이 술맛이 어떠하오? 제 손가락을 씹어 삼킨 피맛보다 달콤하옵니까? 첫날 밤 합한주가 담긴 녹그릇이 붉은 피를 토하듯 울컥거리며 그 매끄러운 표면마다 산속 움막에 버려진 여인의 처참한 모습이 거울처럼 비쳐 나왔습니다. 부기를 좇아 인연을 저버린 선택이 숨통을 조여 오는 악몽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도망칠수록 녹그릇들은 살아있는 귀물처럼 땡그랑거리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고 허공에 퍼지는 것은 비명뿐 아니라 원망 섞인 기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 탐욕의 눈먼 선비가 마주한 것은 부기가 아니라 응보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깊은 산자락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빈 골목을 휘감던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제 갈 길을 찾지 못하던 그 무렵 한 초가의 낡은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삐걱 몸살을 앓는 듯한 소리를 내던 그 집은 겉보기에도 비바람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을 만큼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에 단정히 앉아 낡은 책을 펼쳐놓고는 군자는 의에 발꾸고 소인은 이에 밟다 하며 또박또박 읊조리고 있었지요. 김서방이라 불리던 그 선비는 비록 지금은 이리 초라한 몰골이나 조부 때까지만 해도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족보에는 화려했던 선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도포 한 벌만은 빳빳하게 풀을 먹여 반듯하게 보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선조가 훌륭했다 한들 굶주린 뱃속을 채워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부끄러웠는지 그는 더욱 큰 소리로 경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 하셨으니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지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갔다 빼는 소리. 옷을 탁탁 털어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늘게 들려오더니 이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선 이는 김서방의 안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손은 빨래터에서 하루 종일 얼음물을 깨고 남의 집 옷을 빨아서인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끝마디는 동상에 짓무른 채 군데군데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일을 좀 많이 해서 품삯을 조금 더 받아왔습니다. 안 사람이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김서방 앞에 놓았지요. 하지만 김서방은 그 엽전을 보지도 않고 안 사람의 손을 붙잡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양반댁 정경 부인이 될 몸이 어찌 그리 험한 손을 하고 있소. 보기에도 흉측하니 이런 손으로 어찌 대감 어른께 차를 올리고 손님을 맞이하겠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서방의 말은 따지고 보면 허황된 것이었지요. 지금 당장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무슨 정경 부인이며 무슨 대감 어른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안 사람은 그런 지아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을 감추듯 소매 속으로 밀어넣으며 제가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김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안 사람의 쌀쌀맞은 기침 소리가 이따금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는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걸린 도포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저 도포를 입고 대궐 앞을 활보할 날이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안 사람도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뒤 김서방은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집에 남은 양식이라곤 좁쌀 한 줌도 채 되지 않았고, 안 사람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무언가 약이라도 구해야 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은 그 북적이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혹시나 품팔이 자리가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쫙 비켜서더니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씨대 가마가 지나가신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김서방도 고개를 들어보았지요. 저 멀리서 금치를 한 화려한 가마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앞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발은 번쩍번쩍 빛이 났고 하인들이 입은 옷은 모두 깨끗하게 빨래되어 있어서 햇빛에 반짝거렸지요. 김서방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토록 화려한 가마, 저토록 당당한 행차라니.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비교하니 가슴 한편이 쓰리고 부러움이 치밀어 올랐지요. 가마가 지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김서방은 이내 주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별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에 주막 뒤편 담장 근처에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담 너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최씨 말이야, 지아비가 세상을 뜨고 나서 아직까지 제가도 하지 않고 있다더군. 그럼 그렇지.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먼저 간 일을 잊지 못해서 지아비와 닮은 사람을 찾고 있다지 뭔가. 닮은 사람이라니 얼굴이 닮은 사람 말인가? 아니, 얼굴이 아니라 학식이 높은 선비를 찾고 있다더군. 세상 뜬 이가 벼슬은 못했어도 글 읽기를 좋아했다나 뭐라나.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최씨가 문중 어른들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서 말이야. 학식 높은 선비를 들여 후사를 잊게 하겠다고 했다더군. 그런데 그 조건이 어마어마하다는군.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금열량의 논밭까지 딸려온다더군. 게다가 최씨 집안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산 절반을 그 선비한테 넘긴다지 뭔가. 김서방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식 높은 선비, 금열량, 논밭, 재산 절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았지요. 자신도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전을 읽어왔고 글씨도 제법 쓸 줄 알았습니다. 조부가 정승을 지는 가문의 후손이라면 족보도 똑똑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야말로 최씨가 찾는 그 선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서방은 주막 담장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화려한 최씨의 저택이 눈앞에 그려졌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 방, 따뜻한 아랫목, 푸짐한 밥상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빳빳한 도포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낡은 주막 담장과 거친 흙바닥뿐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 사람이 작은 불씨 앞에서 손을 녹이고 있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일거리를 구하셨어요? 안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서방은 대답 대신 벽에 걸린 족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족보 속에는 화려했던 선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이름들은 마치 김서방을 부추기듯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안 사람이 잠든 뒤에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족보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 족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요. 조부의 이름, 증조부의 이름, 그리고 그 위로 이어지는 훌륭한 선조들의 이름을.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안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사람은 찢어진 이불을 몸에 두르고 웅크린 채 자고 있었고 잠결에도 기침을 하며 몸을 떨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다시 족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족보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어둠을 드리웠고 그 어둠 속에서 김서방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아니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그 눈빛은 차갑고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창밖으로 찬바람이 휘몰아쳤고 초가의 지붕이 삐걱거리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그 소리도 안 사람의 기침 소리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귓속에는 오직 주막 담장 너머에서 들었던 그 말들만이 맴돌고 있었지요. 금열량, 논밭, 재산 절반,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번듯한 양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이. 동이 트기도 전 김서방은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궁리한 끝에 마음을 굳힌 듯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사뭇 달라 보였지요. 안 사람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잠결에도 가끔 기침을 토해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안 사람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족보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일어나 그것을 내려 품 안에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김서방은 안 사람을 깨웠습니다. 여보시게 일어나 보시오. 안 사람이 눈을 뜨자 김서방은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네, 어제 장터에 나갔다가 한 약초꾼을 만났소. 그가 말하길 깊은 산속에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머무는 노승이 영험한 기운을 지녔다 하오. 그 암자에 가서 하룻밤만 묵으면 당신의 병이 씻은 듯 나을 것이라 하더이다. 안 사람은 놀란 눈으로 지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병 따위엔 관심도 두지 않던 지아비가 이렇게 자상하게 걱정해 주다니. 뭔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서방님, 그런 먼 곳까지 어찌? 안 사람이 망설이며 말을 잇자 김서방은 안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게, 내 비록 가난하고 무능하나 그대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오. 오늘 당장 떠나도록 합시다. 안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하며 지아비를 뒷바라지했어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니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이 몸이 비록 병들어 누추하나 지아비께서 이리 생각해 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안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서방은 그런 안 사람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으나 곧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김서방은 안 사람을 등에 업었는데 안 사람의 몸이 너무나 가벼워서 순간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마치 빈 볏짚단을 업은 것처럼 가볍고 앙상한 그 무게에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 했지요. 하지만 김서방은 품 안의 족보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언젠가는 안 사람도 이해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지요. 안 사람이 등에 업힌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암자가 이렇게 깊은 곳에 있습니까? 김서방은 잠시 말없이 걸음을 옮기다가 대답했습니다. 영험한 곳일수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법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이요. 하지만 실상 김서방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곳을 향해 무작정 걸어갈 뿐이었지요.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갔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낡은 움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옛날 사냥꾼들이 쓰던 것인 듯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지요. 김서방은 그 움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 사람을 내려놓았지요. 안 사람은 움막을 둘러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곳이 암자입니까? 노승은 어디 계십니까? 김서방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먼저 암자에 가서 노승께 여쭙고 올 것이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일 아침 일찍 약을 지어 가지고 오겠소. 안 사람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산 깊은 곳, 해는 이미 완전히 져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움막을 감싸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지들이 서걱거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가시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 사람이 김서방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안 사람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내 이 산길을 잘 아오. 당신은 여기서 쉬고 있다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안 사람에게 건넸지요. 이 안에 좁쌀이 조금 있소. 배가 고프거든 물에 불려 먹도록 하시오. 안 사람은 그 보자기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조심하시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지요. 안 사람은 움막 입구에 서서 지아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안 사람은 한숨을 내쉬며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은 더욱 어두웠고 바닥에는 낙엽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한편 김서방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지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첫 발을 내디뎠으니 이제는 끝까지 가야만 했지요. 품 안의 족보를 만지작거리며 김서방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살기 위한 것이다. 안 사람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내가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그때 가서 안 사람을 다시 찾아 잘 보살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산을 완전히 내려오자 냇가가 나타났습니다. 김서방은 그곳에 멈춰 서서 물에 얼굴을 씻었지요. 그리고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품 안에서 족보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입 안으로 중얼거리며 연습했지요. 소생은 김무치라 합니다. 조부께서는 정승을 지내셨고 소생은 어려서부터 경전을 공부하여 이윽고 달이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김서방은 최 씨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2명의 하인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김서방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를 보더니 누구냐고 물었지요. 소생은 김무치라 하는 선비로 이 댁에서 학식 높은 선비를 찾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소. 하인은 김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옷은 낡았으나 품새는 제법 선비다운 데가 있었고 말씨도 점잖았지요. 하인은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김서방을 안내했습니다. 마님께서 안으로 들라 하십니다. 김서방은 하인을 따라 대문을 넘어섰고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반짝이는 녹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촛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김서방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었지요.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삶이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고 산 위 움막에 홀로 남겨진 안 사람의 모습은 이미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안채 문이 열렸고 김서방은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온돌이 뜨끈하게 데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 놓인 음식들이며 그릇들이 모두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입안에 침이 고였지요. 어서 오시지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들어보니 발 너머로 한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최 씨 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얼굴은 아름다웠으며 옷차림은 화려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소생은 김무치라 하옵니다. 마님의 높은 뜻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되셨을 터 우선 앉으시지요.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도록 하지요.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건네는 차를 받아 마셨지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동안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최 씨 저택에서 묵었습니다. 하인이 안내한 방은 자신의 초가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따뜻했고 이불은 포근했으며 베개는 부드러웠지요. 김서방은 그 편안함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위에 떨며 좁쌀 한 줌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니. 하지만 문득 산 위 움막에 홀로 남겨진 안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안 사람은 추위에 떨며 움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무서워서 잠도 못 이루고
지아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선택한 길이 아니냐. 돌아갈 수는 없다. 그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안 사람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안 사람이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셔오라고 했던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김서방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의 족보를 꺼내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모두 이 족보 때문이다. 이 족보가 있기에 자신은 다시 양반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계속 다독이며 마침내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경쾌하게 들려왔지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김서방은 문득 어젯밤 미리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최 씨의 저택에 와 있다니.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반들반들 윤이 나는 농, 벽에 걸린 비단 족자. 모든 것이 현실이었지요. 곧 하인이 들어와 세수 물을 가져왔습니다. 나으리, 마님께서 아침 진지를 차리셨다 하시며 사랑채로 오시라 하십니다. 김서방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오르자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고 마님이 단정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젯밤은 편히 쉬셨습니까? 최 씨가 부드럽게 물었고 김서방은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의 배려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쉬었습니다. 상 위에는 갖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흰 쌀밥에 국,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녹그릇에 담겨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그 광경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터라 배에서 소리가 날까봐 잔뜩 긴장했지요.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히 드십시오. 오늘부터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지요.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쌀밥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생각해 천천히 점잖게 먹으려 애를 썼지요. 생선구이를 집어 입에 넣으려는 순간 그 생선의 눈알이 김서방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눈알이 묘하게도 산 위 움막에 두고 온 안 사람의 눈동자처럼 느껴졌지요. 크고 맑은 지아비를 믿고 기다리던 그 눈빛. 김서방은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다. 그저 생선일 뿐이다. 그는 억지로 그 생선을 입에 넣고 씹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최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맛이 좋아 놀랐을 뿐입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병을 들어 김서방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이 녹그릇 잔에 부어지는 순간 병 입구에서 꺽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또다시 안 사람의 기침 소리처럼 들려 김서방은 움찔했지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최 씨가 다시 물었고 김서방은 황급히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님의 호의에 감복하여 마음이 설레는 것뿐입니다. 마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지요. 제 먼저 간 지아비도 그대처럼 학식이 높고 점잖은 선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으리를 보니 옛 서방이 떠오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최 씨는 김서방에게 저택 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넓은 마당,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 그리고 곳간에 가득 쌓인 쌀과 곡식들. 김서방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거라니. 그는 흥분을 감추며 마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집안의 보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마님이 한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온갖 녹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쟁반, 대야, 술병, 주전자, 그릇. 모든 것이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기를 만드는 장인을 후원해 왔습니다. 이 그릇들은 모두 명장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김서방은 넋을 잃고 그 녹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들을 다 팔면 얼마나 될까? 아니, 저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된다니. 그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가빠졌지요. 그때 김서방의 손이 무의식 중에 가까운 놋쟁반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매끄러운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눈빛은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최 씨가 그런 김서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되시면 이 모든 것이 나으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며칠 뒤 마님은 김서방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의 유지들과 문중 어른 몇 분이 초대되었고 김서방을 소개하는 자리였지요. 사랑채에는 화려한 상들이 여러 개 차려졌고 그 위에는 갖가지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족보를 보이며 가문을 소개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승을 배출한 가문이라니 과연 명문가로구나.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늙은 노복 한 명이 김서방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에서 오래 일해온 노복으로 눈썰미가 밝고 사람을 알아보는데 능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김서방의 손을 보고 눈빛을 살피고 몸가짐을 지켜보며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은 글만 읽어온 선비치고는 거칠었는데 아마도 몰락한 뒤 생계를 위해 몸을 쓴 흔적인 듯 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녹그릇을 바라볼 때마다 선비답지 않게 탐욕스러운 빛이 서렸고 말씨는 점잖으나 가끔 흔들리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김서방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좋은 술을 마시니 정신이 흐릿해졌지요. 그는 상 위에 놓인 녹그릇 술잔을 들어 한 잔 더 마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술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만든 그림자 때문인지 자신의 얼굴이 마치 귀신처럼 일그러져 있었지요. 김서방은 화들짝 놀라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잔을 들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술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붉은 피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 물방울이었는데 어느새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김서방은 황급히 손으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그 붉은 자국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술잔 전체로 번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물었고 김서방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잔을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녹그릇 술잔일 뿐이었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술이 좀 과한 듯하오. 김서방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늙은 노복이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노복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김 선비께서는 분명 그를 아는 분이시나 선비의 기운이 많이 흐트러져 계신 듯합니다. 소인이 보기에 그분의 손은 몰락한 뒤 생계를 위해 몸을 쓴 흔적이 역력하옵니다. 그것은 괜찮으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눈빛이옵니다. 마님은 눈썰을 찌푸리며 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어떻다는 게냐? 노복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선비라면 비록 가난해도 마음만은 맑아야 하는 법이옵니다. 그런데 김 선비께서 녹그릇을 바라보실 때의 눈빛이 차마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재물의 마음이 붙들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몸은 선비이나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듯하옵니다. 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노복이 말했습니다. 마님, 김선비께서 어찌하여 이 댁에 오셨는지 그 속마음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혹시 모를 일이옵니다. 선비의 도리를 잃은 자는 때로 평민보다 더 위태로운 법이옵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거라. 내가 지나치게 의심이 많구나. 김선비는 분명 훌륭한 분이시다. 비록 몰락하셨을지언정 학식과 품격을 갖추신 분이다.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으니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거라. 노복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저 선비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계신다. 그리고는 혼자서라도 김서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김서방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온몸이 피곤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기뻤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혼례를 올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득 노복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 늙은이가 뭔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은 아닐까? 김서방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족보는 진짜다. 학문도 진짜다. 저들이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다만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재물을 바라보는 눈빛을 감춰야겠다. 다음 날 김서방은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어제 잔치 자리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노복 어른께서 소생을 묘하게 바라보시더이다. 마치 소생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사옵니다. 혹시 노복 어른께서 마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지요?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실은 노복이 나으리에 대해 염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김서방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생이 보기에 그 노복은 이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듯합니다. 마님께서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 같사옵니다. 혹시 노복이 오랫동안 이 집안을 섬기며 주인 행세를 해온 것은 아닐는지요? 마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노복이 주인 행세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김서방은 더욱 신중하게 말을 이었지요. 소생이 어제 우연히 보았는데 노복이 다른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호통을 치더이다. 그리고 마님께서 새 서방을 맞이하시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마님, 혹시 모를 일이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복은 오래 일해 온 사람이었지만 만약 정말로 집안을 어지럽히려 한다면 그냥 둘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내가 노복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고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 늙은이만 이곳에서 쫓아내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날 밤, 김서방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혼례를 올릴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했던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부유하고 당당한 양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진짜 선비다. 다만 세상이 나를 몰락시켰을 뿐이다. 이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되찾는 것뿐이다. 하지만 문득 또다시 산 위운막에 안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안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그곳에서 지아비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선택한 길이다. 돌아갈 수 없다. 안 사람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 가서 안 사람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귓가에서는 계속해서 안 사람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녹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안 사람이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노복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선비의 도리를 잃은 자는 때로 평민보다 더 위태로운 법이 옵니다. 김서방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고 그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님은 김서방의 말을 믿고 노복을 저택에서 내보냈고 이제 김서방을 경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저택 안은 혼례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대청을 닦았으며 부엌에서는 잔치상을 준비하느라 부산했고 곳간에서는 온갖 녹그릇들을 꺼내 닦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사랑채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오늘만 지나면 자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모두 잊혀지고 본래 마땅히 누려야 할 부귀를 되찾게 될 것이지요.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혼례 날 아침, 하늘은 청명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하지만 혼례 시간이 다가올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마른 뇌성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치지도 않았는데 천둥 소리만 우르릉 쿵쾅거리며 저택을 뒤흔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혼례를 보러 모여들었는데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짐이냐? 맑던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라니. 귀한 집 혼례에 웬 흉조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먼.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김서방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혼례는 시작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몰려오더니 저택의 지붕 위를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수백 마리는 좋게 넘어 보이는 까마귀들이 까악까악 울어대며 날아다녔고 그 소리가 천둥 소리와 뒤섞여 귀를 찢을 듯 했지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흉조는 처음 보는구먼. 혼례를 미루는 게 낫지 않겠는가. 누군가 말했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혼례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혼례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새 도포를 입고 대청에 섰고 마님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그 앞에 섰지요.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동안 김서방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까마귀들은 여전히 지붕 위를 맴돌며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서 혼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마침내 혼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고 하늘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 떼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택 안은 여전히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방에 들 시간이 되었지요. 하인들이 촛불을 켜고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비단이 드리워져 있었고 상위에는 합환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천천히 신방으로 들어갔고 마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우리가 인연을 맺었습니다. 마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요. 합환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녹그릇으로 만든 술잔 2개를 꺼내 각각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녹그릇 술잔은 촛불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아름답게 빛났지요. 이 술을 함께 나누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님이 말하며 김서방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술잔을 받아들었는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잔 표면에 맺혀 있던 이슬방울이 천천히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마치 피처럼 선명한 붉은색으로. 김서방은 눈을 크게 뜨고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붉은 이슬방울들이 술잔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화들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이 물었지만 김서방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소매로 술잔을 닦아냈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리 닦아도 그 붉은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잔을 닦는 순간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녹그릇의 매끄러운 표면이 마치 거울처럼 변하더니 그 안에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흐릿했던 그 형상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이내 산 위 움막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움막 안에는 안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요. 그런데 더욱 끔찍한 것은 안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미쳐 자신의 손가락을 씹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그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술잔은 여전히 그의 손에 붙어 있었고 그 안의 환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에 안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원망과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사람의 입이 천천히 열렸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님의 목소리와 겹쳐져서 이상하게 울려 퍼졌지요. 서방님, 이 술 맛이 어떠합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최시응의 것이었으나 동시에 안 사람의 쉰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두 목소리가 뒤섞여 마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김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를 냈고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으리, 최 씨가 놀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이제 모든 놋그릇들이 거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놋쟁반, 상 위의 놋주전자, 구석에 놓인 놋대야. 모든 놋그릇의 표면에 안 사람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안 사람, 기침하는 안 사람, 손가락을 물고 있는 안 사람, 눈물 흘리는 안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안 사람의 모습이 방 안 가득 비치고 있었지요. 안 돼, 안 돼. 김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달려갔지요. 최 씨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김서방은 뿌리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청을 가로질러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나으리, 어디 가십니까? 마님이 뒤따라 외쳤지만 김서방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당 곳곳에 놓여있던 놋그릇들이 그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놋대야가 대굴대굴 굴러왔고 놋쟁반이 뒤뚱거리며 쫓아왔으며 놋주전자가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김서방은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산 위로 가야 한다. 움막으로 가야 한다. 안 사람에게 가야 한다. 는 대문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최 씨의 외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것은 이내 멀어져 갔지요. 김서방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안 사람, 움막, 산 위. 하지만 길은 어두웠고 방향을 잃기 쉬웠지요. 김서방은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놋그릇이 구르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울려 퍼지는 금속성의 소리. 그 소리는 수백, 수천 개의 놋그릇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만이 그를 삼키려는 듯 다가오고 있을 뿐이었지요. 여보게, 여보게, 김서방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나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발에는 힘이 없었고 숨은 가빠졌으며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움막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안 사람은 무사할까? 아직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김서방은 움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움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는 안 사람이 입었던 해진 저고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이슬에 젖어 있었지요. 그는 저고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인가 싶었는데 땡그랑땡그랑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서 녹그릇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쟁반, 대야, 술병, 주전자, 술잔. 수없이 많은 녹그릇들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김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움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녹그릇들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그것들이 땅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는 녹그릇들을 피해 달렸지만 사방에서 녹그릇들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것은 그의 어깨를 치고 어떤 것은 등을 치고 어떤 것은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움막 앞에 녹그릇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 높이는 사람 키를 훨씬 넘어섰고 계속해서 더 높이 쌓여갔습니다. 김서방은 그 녹그릇 무더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요. 녹그릇 더미 사이에서 한 형체가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으나 점점 또렷해지더니 이내 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지요. 안 사람의 원혼이었습니다. 서방님, 원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 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혼자 두고 가셨습니까? 김서방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지요. 원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드리겠습니다. 원혼이 손을 들어 녹그릇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원혼의 손이 녹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술잔이었습니다. 원혼은 그것을 김서방에게 내밀었지요. 하지만 김서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게,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받으십시오. 원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것이 서방님이 원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선비의 도리도 인연의 정도 모두 버리고 이것을 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지십시오. 원혼이 그 술잔을 벼락 너머로 던졌습니다.
술잔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떨어져 갔고 달빛을 받아 마지막으로 한 번 반짝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이 헛디뎌 균형을 잃었지요. 아악! 김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어둠이 그를 삼키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벼랑 위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사람의 원혼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만이 가득했지요. 추락하는 순간 김서방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읽던 서당, 과거에 낙방하던 날, 몰락한 집안의 쓸쓸한 겨울, 병든 안 사람을 바라보던 밤, 족보를 품에 감추던 순간, 최 씨의 저택에 들어서던 때, 녹그릇들이 반짝이던 모습.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가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던 안 사람, 기침하던 안 사람, 서방님, 몸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던 안 사람.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의 몸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지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을 사람 하나가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벼랑 아래 바위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황급히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몇몇 장정들이 밧줄을 가지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서방의 시신을 발견했지요. 김서방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크게 뜬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녹그릇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쟁반, 대야, 술병, 주전자, 술잔. 모두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파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섬뜩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녹그릇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혼례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 씨의 저택에서 혼례를 올린 후 신랑이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는 소문만 돌 뿐이었지요. 최 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벼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슬픔도 원망도 안타까움도 모두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시신을 어찌할까요? 최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택으로 모셔오너라. 비록 하룻밤이었으나 인연을 맺었으니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김서방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때 한 사람이 움막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좀 보십시오. 저곳에 무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산 위 움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태우는 냄새가 아니라 뭔가 썩는 듯한 냄새였지요. 움막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움막 안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쓰러져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버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살은 말라 뼈가 도드라져 있었지요. 시신은 말라 있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앙상했으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놓인 해진 저고리와 보자기를 보아 분명 누군가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혹시 김선비의 안 사람이 아닐까? 누군가 말했고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선비께서 안 사람을 이곳에 두고 내려간 것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선비가 어찌 그런 짓을? 하지만 움막 안의 흔적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 사람이 지아비를 기다리며 남긴 흔적들, 좁쌀을 불리려 했던 흔적, 추위에 떨며 웅크렸던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물어뜯은 흔적까지.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씨도 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움막 안을 들여다보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분도 함께 모시고 내려가거라. 인연은 죽어서도 함께 있어야 하는 법이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두 구의 시신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김서방과 그의 안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최 씨는 자신의 저택에서 두 사람을 위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비록 하룻밤의 인연이었지만 예를 갖추어 치러주었지요. 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상을 차리고 곡을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최 씨는 계속해서 김서방의 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김서방이 자신에게 보였던 족보를 꺼내 보았습니다. 분명 진짜였습니다. 정승을 배출한 집안, 유서 깊은 가문, 모두 진실이었지요. 하지만 그 진실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비였으나 선비답지 못했고, 지아비였으나 지아비답지 못했구나. 몸은 양반이었으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구나. 그녀는 족보를 천천히 접어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시게나. 그리고 다음 생에는 탐욕보다 도리를 먼저 생각하시게나. 사흘 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무덤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지요. 마님이 직접 비석을 세우게 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비 김무치와 그 안 사람 여기 잠들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사람이 탐욕을 좇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도다. 무덤 앞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녹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계속 그곳에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녹그릇이 땡그랑 소리를 냈고 비가 올 때마다 그 표면에 빗방울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달이 뜰 때마다 그 녹그릇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다시 혼처를 찾지 않았고 저택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산 위 무덤을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렸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요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서운함이 풀리셨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안 사람을 버린 선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비를 쫓아다닌 녹그릇들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자라서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놋그릇이 빛날수록 마음은 어두워진다. 재물이 늘어날수록 도리는 멀어진다. 선비는 가난해도 마음만은 맑아야 하고, 지아비는 비록 몰락해도 안 사람만은 지켜야 한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마을에 들렀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 위 무덤을 찾아갔지요. 무덤 앞에는 여전히 그 놋그릇이 놓여 있었고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한참을 그 무덤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절을 올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막에서 나그네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선비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주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선비로 태어났으나 선비로 살지 못한 사람, 지아비가 되었으나 지아비로 서지 못한 사람, 그저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무덤 앞의 놋그릇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산 위에서 놋그릇이 구르는 소리, 땡그랑땡그랑 울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인의 기침 소리. 사람들은 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쓰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은 다시 평온했습니다. 해는 여전히 떠올랐고 새들은 지적이었으며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놋그릇을 닦을 때면 문득 그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다루었지요. 그리고 산 위 무덤에는 봄이 오면 꽃이 피었고 여름이 오면 풀이 자랐으며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마지막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도 이제 늙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술을 따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제 저도 곧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들과는 다른 곳으로 가겠지요.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영원히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부디 행복하십시오. 최 씨는 일어서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스치고 어디선가 놋그릇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다음엔 또 어떤 기막힌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